국민의힘이 총괄 공동선대위원장에 이어 후속 인선을 발표하면서 선대위 구성을 마쳤습니다. 당 윤리위는 위성정당 국민의 미래로 옮겨갈 현역 비례위원 8명의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는 한 목소리로 후보들과 당 구성원들의 신중한 언행을 당부하고 이를 어길 시 긴급 징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서울 동작을과 용산을 찾아 지원 유세를 펼쳤습니다. 제3지대 신당들의 선거 준비도 분주한 가운데 녹색정의당은 비례후보자 14명을 발표했습니다. 개혁신당은 용인에서 반도체 벨트 표심 공략에 나섰고 새로운 미래는 연금개혁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정치 현장 바깥의 시각으로 정치권 핵심 이슈를 풀어보는 여의도 정치회전. 여야가 막바지 공천 잡음을 뒤로하고 총선 취지를 본격 가동하며 지지세력 결집에 나선 가운데 조국 혁신당 돌풍이 비례대표를 넘어 지역구 판세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지 전망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3일 수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총선을 28일 앞두고 국민의힘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할 인사들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공천 작업도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는데 국민 추천제로 진행되는 5개 지역구 후보자에 대한 면접도 진행됐습니다.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로 현역 의원의 당적을 옮기기 위한 윤리위원회 제명도 이뤄졌습니다. 국민의힘 소식 천지원 기자가 전합니다. 어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원톱 체제의 선대위 구상을 밝힌 국민의힘. 오늘 선대위 조직 구성안을 발표했습니다. 선거대책 부위원장은 유이동 정책위 의장과 고동진 후보 등 7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중량감 있는 선대위원장의 필요성이 제기됐었는데 권역별 선대위원장 인선에 포함된 걸로 보입니다. 서울의 박진 의원과 김성태 전 의원, 인천의 윤상현 의원과 충청 지역 정진석, 이상민 의원, 강원의 권성동 의원 등 중진 의원들이 다수 포진됐습니다. 현안을 추진할 2개의 특별위원회도 꾸려졌습니다. 서울 편입 사안을 다룰 경기서울 리노베이션 특별위원회 위원장엔 배준영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강조해온 격차 해소 특별위원회는 홍석철 교수와 이영전 장관이 맡았고 안전, 교육 등 4개 분야로 구성됐습니다. 전직 사무총장을 역임했던 이만희 의원은 종합상황실장을 맡았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천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선대위 출범식을 열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의 텃밭으로 꼽히는 서울, 강남 등 5개 지역에 대한 국민추천제 면접이 오늘 진행됐는데 이르면 내일 후보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비례대표 후보 선정엔 지역구 후보 공천에 부족한 점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청년이나 여성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그런 시각이 있고 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구 공천에서 다 담아내지 못했던 부분들을 비례에서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편 전주회 국민의힘 윤리위원은 비례대표 의원 8명의 제명을 윤리위원회가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로 현역 의원이 당적을 옮겨야 투표지의 앞순번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명은 당헌 당규상 최고 수위의 징계 조치이지만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진 않았습니다. 이번 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제명에 대한 의결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절차가 마무리되면 국민의 미래는 8명의 현역 의원을 확보해 6석인 녹색정의당을 제치고 제3당의 지위를 얻게 됩니다. 국회 방송 천지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후보들의 언행 단속에 나섰습니다. 또 공천을 위한 경선에서 비명계 의원들이 줄줄이 탈락한 가운데 오늘 저녁 추가 경선 결과를 발표합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정치권의 이딴 막말 논란 속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단속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나라의 주인이 국민임을 가슴에 새기고 언행에 신중하며 선거에 임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을 기만하는 권력은 언제나 국민으로부터 매서운 회처리로 심판받아왔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민주당의 모든 후보들과 당의 구성원들도 앞으로 더 한층 말과
행동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해찬 상임공동선대위원장도 말 한마디로 선거 판세가 바뀌는 경우를 봤다며 유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민주당은 김민기 상임선대본부장 명의로 모든 총선 후보에게 공문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선거법을 준수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언행을 할 것을 지시하고 만약 이를 위반하면 공천 취소 등 긴급 징계하겠다고 엄중 경고했습니다. 이 같은 지도부 일성과 당의 조치는 정봉주 전 의원의 목발 경품 발언을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서울 강북을 공천을 받은 정봉주 후보는 과거 DMZ에서 발목 지뢰를 밟으면 목발을 경품으로 주자고 발언한 게 다시 논란이 되자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부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한동훈 위원장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북한 개입설을 제기한 도태우 후보의 재심을 요구한 것과 달리 공천을 유지한 건 실망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장해찬 국민의힘 후보 막말 논란과 관련해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류사명 후보와 나경원 후보가 맞붙는 서울 동작을에서 지원 유세를 펼쳤습니다. 이 대표는 정권의 불의를 시정하다 탄압받은 류 후보가 잘못된 정권의 중심 인물인 상대 후보를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에서도 유세를 이어가며 정권 심판론을 내세웠습니다. 공천에선 어제 비명계 송갑석 의원과 친문계 도종환 의원이 최종 후보에 오르지 못하며 비명 행사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엔 17개 지역구 경선 결과를 발표하는데 친문 핵심 인사인 전해철 의원과 양문석 전 방통위 상임위원이 맞붙은 경기 안산갑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올드보이가 포함된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현역 윤재갑 의원, 정동영 전 의원과 현역 김성주 의원의 경선 결과도 발표됩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네, 이번엔 제3지대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녹색정의당은 비례대표 후보 1번에 나순자 전 보건의료 노조위원장을 지명했습니다. 개혁신당은 반도체 벨트 경기 용인 지역 표심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섰고 새로운 미래는 연금 개혁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김동길 기자입니다. 녹색정의당은 이번 총선에 비례대표 후보 14명을 발표했습니다. 비례 1번에는 나순자 전 보건의료 노조위원장을, 청년 정치인 허순규 녹색당 부대표와 이보람이 전 전남도의원을 앞 순번에 배치했고 김준우 상임대표는 비례 순번 6번에 배정했습니다. 김 상임대표는 지역 현장에서 발로 뛰는 정치 활동으로 잔뼈가 굵은 풀뿌리 현장 정치인들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색정의당은 노동과 녹색의 가치 그리고 소수자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정치를 해온 분들을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 올렸습니다. 이른바 반도체 벨트로 불리는 경기 남부 지역을 집중 공략하고 있는 개혁신당은 양향자 원내대표가 출마하는 경기 용인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개혁신당이 멈추면 대한민국의 가능성이 멈춘다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선거에 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최근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 상승에 대해선 우리 정치가 나빠진 원인이라기보다 최종적인 증상에 가깝다고 비판하며 국민을 이용하는 정치 자영업자들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새로운 미래는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낙연 상임고문은 미래 세대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함께 의무 납부 연령과 수급 개시 연령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9%인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향후 10년 동안 15%까지 인상하고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2033년 65세에서 이후 5년마다 한 살씩 높여 2048년까지 68세로 상향하는 안을 제시합니다. 새로운 미래는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연욱 전 이명박 정부 청와대 행정관과 민주당을 탈당한 이현주 김대중 재단 청년위원장이 새로운 미래에 합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이슈픽 서한한 개건 기자와 함께 여당이 처음 실시하는 국민추천제와 야권에서 잇따라 나오는 특검 목소리 배경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한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감동이 부족했다, 임팩트가 약했다란 지적에 국민의힘에서 준비한 국민추천제 오늘 그 면접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역구가 5개의 지역구인데요. 얼마나 국민들이 보기에 신선하면서도 또 능력 있는 인재들이 나타나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현재 254개의 지역구 공천 중에 딱 5곳만 남아 있습니다. 네. 이 서울 강남구, 갑과 을 등 이 보수 지형을 상징하는 그런 지역구들만 남아 있는데 오늘부터 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 5개 지역구에 대해서 국민추천제 신청자에 대한 면접을 실시를 합니다. 이 구체적인 면접자의 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틀 전에 이 정영환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이 힌트가 되는 발언을 했죠. 지원자 수에 대해서 내 기억으로 한 180명 정도 되는데 아마 10배 수는 면접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밝혔거든요. 때문에 오늘 오후부터 시작된 면접에서 50명 내외의 면접자가 추려져서 진행이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제 이 5.18 관련된 발언으로 논란이 제기됐던 도태우 후보의 이 후보 자격을 유지토록 하는 등 이 조용한 공천 또 감동 없는 공천이 계속 이 보수 매체 언론까지도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시도로 내놓은 이 국민추천제가 과연 이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결과로 이어지느냐 역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경선에서 탈락한 예비후보나 이 컷오프가 된 현역 의원들에게도 국민추천제의 문을 열어뒀다고는 하지만 이미 경쟁력이 없다는 평가를 받은 이들을 이 다시 텃밭에 배치하는 것은 되레 도입 취지가 흔들릴 수 있거든요. 때문에 이 국민의힘에서는 이 국민추천제 면접을 통해서 5개 선거구 후보를 확정해야만 하는 상황 속에서 어쨌건 유의미한 결과를 내야 될 것 같고요. 이 5개 후보구를 내게 되면 이 16년 만에 호남을 포함해서 전 선거구에서 후보를 출마시키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민주당의 특검 제안을 좀 설명을 들어볼까 하는데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에 연관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배경에서 지금 어떤 부분을 문제 삼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좀 알려주시죠. 네, 이 통상적으로 수사기관들은 수사가 시작되면 이 핵심 피의자들이 해외로 도망칠 수 있는 도주 우려를 이유로 출국 금지를 해두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 사건을 맡았었던 곳은 공수처인데 공수처는 올해 1월 출금 조치를 이미 해뒀었거든요. 하지만 민주당은 인사검증을 맡았던 법무부나 임명권이 있는 대통령실이 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검증하고 임명한 것부터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후 곧바로 공수처가 이 전 장관을 불러서 소환 조사를 한 점이나 이 4시간 만에 조사가 끝났고 곧바로 다음 날 법무부가 이 출국 금지를 해제하면서 호주로 출국한 점까지 이 검증부터 임명, 출국의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모두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입니다. 특히 출금 해제의 이유로 법무부가 밝힌 게 뭐냐 하면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 이종섭 전 장관이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는 건데 이 제출한 자료가 뭐냐 하면 휴대전화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휴대전화가 최상병 사건 이후에 교체된 그 아무 내용이 없는 휴대전화라는 겁니다. 이 부분 역시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수처의 맹탕 소환 조사이자 증거 제출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이미 민주당 최상병 사건 관련해서 이종선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실의 지시를 받아서 조치를 바꿨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미 예전부터 특검을 주장했던 바 있죠. 최상병 사망 사건 관련해 조치에 대한 대통령실 관여 여부부터 이번 검증 또 출금 해제 과정까지 모두 확인해야 된다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이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지난 8일 이뤄진 법무부의 출국 금지 해제의 결심을 누군가가 했고 누군가의 강력한 결심과 의지가 관철된 것인데 아마 대통령실일 것이다 라면서 특검법을 도입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지금 그 총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는 좀 국민의힘과 다른 결을 보여야 할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인지 오늘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그 이종섭 전 장관을 런종섭 이게 뭐 일명 도망을 쳤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네, 이 이종섭 전 장관의 경우 사실 해병대 이 최상병 사건으로 이미 이 공수처에 입건됐다, 압수수색을 받았다라는 것은 사실 뉴스를 조금만 찾아봐도 알 수 있는 내용이긴 하거든요. 그 이준석 대표 이런 부분들을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이 소환 조사 이후 곧바로 출금이 해제되고 이후 곧바로 호주에 출국한 것을 보고 도피라고 표현을 하면서 비판에 나섰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결국 도피에 성공해서 가히 런종섭 이 도망쳤다라는 런을
런을 붙여서 런종섭으로 불리만 하다라면서 오늘부터 런종섭 씨는 모든 범죄자의 롤모델이 됐는데 국가가 이처럼 고위관직을 주면서 앞장서고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 있겠냐라고 비꼬았습니다. 물론 국민의힘에서는 범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없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 법무부가 낸 입장이기도 합니다. 이 공수처가 오랜 기간 소환 조사를 하지 않았고 이종섭 전 장관도 휴대전화를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하고 있지 않냐라면서 오히려 특검법을 언급하고 남용하는 게 민주당의 총선 전략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어제 공수처가 일정대로 수사 중이었는데 출금을 해놓지 않았으면 오히려 더 문제가 됐을 것이다 라면서 법무부의 해명에 반박하는 입장을 내기도 했었거든요. 때문에 이 수사기관 간의 입장 차이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이종섭 전 장관을 둘러싼 특검법은 꾸준히 거론이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조국 혁신당도 뭔가 민주당과의 차별화가 필요할 텐데 한동훈 위원장을 겨냥한 한동훈 특검법을 들고 나왔습니다. 만나게 된다면 그 한동훈 위원장 자녀 관련 의혹을 묻겠다 이렇게 하더니 아예 그냥 당의 핵심 주요 정책으로 삼았습니다. 네, 이 비례에 집중하고 있는 조국 혁신당 검찰개혁 또 검찰권력 해체 이 부분을 조국 혁신당이 가장 내세우고 있는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 이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22대 국회의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같은 특검이지만 다른 특검을 하겠다는 거죠. 조국 혁신당이 제시한 특검법은 크게 세 가지 사건을 다루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이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고발토록 사주했다는 고발 사주 의혹, 또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이 징계 관련된 의혹, 또 딸 논문의 대필 의혹이 제기된 한동훈 위원장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을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검사 시절이나 이 한동훈 위원장의 개인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겠다 이런 건데 이에 대해서 민주당의 이 박주민 원내수석 부대표는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고발사주 사건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공수처의 수사 결과와 검찰로 넘어가서 처리된 수사의 결과가 다른 점이 드러나서 검찰의 정치적 판단이 분명하게 드러났다며 개인적인 입장을 전제로 조국 혁신당에서 제안한 이 한동훈 특검법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화답하기도 했거든요. 네. 총선 때 윤석열 정부의 실정 또 권력의 핵심으로 지목한 이 검찰 권력의 해체 등 검찰 권력의 문제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게 야권이기 때문에 총선 결과에 따라서 이 특검법들이 실제로 어떻게 등장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하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AI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기술적인 뒷받침을 하는 반도체 시장을 놓고 세계 각국의 패권 경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여야도 반도체 공약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전진 배치하고 있는데요. 총선 공약 점검, 오늘은 반도체 공약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반도체가 이번 총선 공약의 중요한 핵심 의제로 부상했습니다. 경기도 의석 60석 중 경기 화성과 수원, 용인, 평택, 이천 등 이른바 반도체 벨트로 불리는 지역이 23석, 38%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1일 비대위 회의에서 반도체 규제 원샷 해결을 이번 총선의 최우선 정책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우리 반도체 산업이 1인당 GDP 4만 달러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해소할 것임을 저희가 약속드립니다. 한 위원장은 용인 반도체 부지가 선정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다며 각종 규제가 얽혀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도 이에 앞선 지난 7일 종합 반도체 강국 생태계 구축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경기 남부와 동부권의 반도체 메가시티를 전국에 U자 형태의 아리100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미국, 중국의 반도체 패권 경쟁과 AI 시대의 도래 등으로 인해서 그 중요성이 날로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글로벌 반도체 춘추 전국 시대에 걸맞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반도체가 총선 주요 이슈로 부상하면서 관련 지역을 잡기 위한 각 당의 후보 경쟁도 치열합니다. 국민의힘은 수원병에 박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단수 공천했고 화성을에 삼성전자 연구원 출신인 한정민 후보를, 평택을에는 정우성 포스텍 교수를 배치했습니다.
이에 맞서 민주당도 화성을의 현대자동차 사장 출신인 공영훈 후보를, 수원병과 수원을에는 3선에 도전하는 현역 김영진, 백혜련 의원을 단수 공천했습니다. 여기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삼성전자 출신인 양양자 원내대표도 화성을과 용인갑에 가세한 상황. 23석이 걸려있는 반도체 벨트, 여야가 내놓은 전략들이 이번 총선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주목됩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어제 의제 수구단 워크숍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앞으로 시민대표단이 공개 토론의 주제로 삼게 될 연금개혁안을 문그린 기자가 소개합니다. 의제수기단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에 대한 두 가지 안을 내놨습니다. 소득대체율은 평균 소득 대비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의 비율을 뜻하고, 보험료율은 소득액 기준으로 내야 하는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한 비율을 의미합니다. 수기단이 제시한 1안은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고 보험료율을 13%까지 인상하는 것이고, 2안은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0년 이내에 12%까지 인상하는 안입니다. 즉, 더 내고 더 받을지, 더 내고 똑같이 받을지 두 가지 안으로 압축되는 겁니다. 의제수기단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에 대해서도 두 가지 대안을 선정했습니다. 하나는 국민연금의 재분배 기능과 기초연금의 수급 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급여 수준을 강화한다는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연금의 급여 구조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기초연금 수급 범위는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하위소득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는 겁니다. 의무 가입 연령과 수급 개시 연령에 대해서는 한 개의 단일안이 선정됐습니다. 의무 가입 상한 연령을 만 64세로 올리고 수급 개시 연령은 만 65세를 유지한다는 겁니다. 공론화위원회는 7개 의제 중 3개는 의제수기단이 제시한 대안을 시민대표단이 수기할 예정이며, 나머지 4개 의제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상균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장은 시민대표단의 수기토론회에서 질 높은 소통과 수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수기토론회 전까지 약 20일간의 기간 동안 심도 있는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다양한 관점을 균형 있게 포함한 자료집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다른 미디어를 활용하여 수기 효과를 높이려고 합니다. 시민대표단이 참여하는 수기토론회는 4월 13일 시작해 14일, 20일, 그리고 21일 등 4일 동안 열리며 KBS에서 생중계합니다. 국회방송 문그린입니다. 국민의힘이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를 향해 국민을 기만하고 이를 통해 동정과 지지를 호소하는 이중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조 대표와 그 일가는 웅동학원 관련 일체 직함과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언론을 통해 약속해왔지만 지금까지 어떠한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또 선거가 자신의 명예 회복을 되찾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개탄스럽다며 더 이상 조국 대표에 속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한국노총을 찾아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주 4.5일제 도입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간담회를 통해 지난 2년간 윤 정부의 노동 정책은 반노동 그 자체였다며 겨우 정착된 주 52시간 노동을 되돌려 주 69시간 제도로 퇴행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한국노총과 민주당은 노동 중심의 정의로운 전환을 함께하는 동지관계라며 가감 없이 정책 제안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공천 배제에 반발해 민주당을 탈당하고 새로운 미래에 합류한 홍영표 의원이 현 지역구인 인천 부평을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홍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무도하고 무능한 정부와 국민의힘, 사당화돼 당대표 지키기에 매몰된 민주당을 심판하는 데 앞장서겠다며 희망의 정치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로써 부평을은 국민의힘이 전략공천한 이현웅 후보와 민주당 영입인재인 국정원 차장 출신의 박선원 후보, 그리고 새로운 미래 홍영표 의원 간의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024 구글 코리아 디지털 책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디지털 책임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김 의장은 인공지능의 발달로 디지털 책임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에서 디지털 책임의 출범은 시의적절하다고 강조하며 구글이 책임감을 갖고 가짜뉴스 양산 등 부작용을 바로잡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AI 공교육 혁신을 통해 사교육 의존도를 낮춰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생 문제도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격려했습니다. 3월 13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첫 번째 주제, 수학대 사회과학입니다. 1010만 끝에 국민의힘 서울 중성동을 공천을 따낸 이혜훈 전 의원. 이 전 의원은 당일 공천을 지휘하는 분이 갑자기 연락이 와서 사람이 없다며 떠미는 바람에 이번 총선에 출마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3인 경선을 통해 결선까지 가게 된 사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천을 이제 그림을 그린다고 알려진 분이라 실명을 얘기하긴 그렇고, 근데 그때는 이제 당장 전쟁은 시작됐는데 우리 장수가 없다. 당을 위해서 희생하라 그러시는데, 그리고 뭐 단수 공천이라고 아무도 없다고, 사람이 없다고 계속 그러시니까 나갈 사람이 없다고 계속 그러셔서 저도 그냥 그러면 희생해야 된다니까 그런 줄 알고 나갔는데 한 반달 있으니까 갑자기 공천 신청 마감 날 그냥 갑자기 두 사람이 뛰어오시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었어요. 결선 끝에 고배를 마신 하태경 의원은 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1차 경선에서 보여준 득표율에 비해서 불과 이틀 만에 치러진 2인 결선 투표 때는 하태경 의원이 50.87, 이혜훈 전 의원이 49.13%를 득표한 것을 문제 삼으면서 어떻게 20%포인트가 오를 수 있냐며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하 의원은 확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경선 관련 데이터를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내일 당장 그 데이터를 저에게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1차 경선과 2차 경선 사이에 합리적으로 그리고 수학적으로 또 확률적으로 너무 믿기 어려운, 사실상 일어나기가 거의 불가능한 이런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제가 원 데이터 확인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기 불가능하다. 이런 하 의원의 주장에 대해 이혜훈 전 의원은 사회과학을 좀 더 배우셔야겠다며 맞받아쳤습니다. 사회과학을 좀 더 배우셔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태경 의원은 늘 대통령을 공격하시고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표가 가기가 어려운 후보예요. 1차 투표에서 하태경 의원이 거의 절반 가까운 그 지지를 얻었다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저는 그게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책임당원들은 우리 하태경 후보를 극도로 싫어하거든요. 경선 결과에 반발하며 예비 후보들 사이에 앙금이 해소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갈등을 딛고 총선에서 힘을 모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지민 비조, 비조 지민입니다. 4월 총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조국 전 장관이 이끄는 조국혁신당이 총선판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죠. 조국혁신당이 주장하는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 전략이 힘을 받는 모양새입니다. 이른바 비명 행사로 불린 민주당 공천 파동에 흔들렸던 민주당 지지층이 지민 비조 전략에 호응을 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진영 전체의 파일을 키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따라서 이제는 비조, 지민, 비례 조국혁신당 찍으러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투표 안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나오시는 분들은 지역구에서는 민주당 찍어주시라.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공식적인 목표는 여전히 10석이다. 신장식은 북치면서 12석으로 갑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입장에선 조국혁신당의 약진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은 분위기입니다.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명행사 공천에 반발해 총선 투표를 기권하려는 민주당 지지층을 다시 투표소에 나오게 하는 순기능을 기대하는 반면 조국혁신당에게 비례 의석을 뺏기면서 전체적인 의석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위기감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될 경우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치명적 손상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친명계를 중심으로 단독 과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비례대표도 더불어민주연합을 찍어야 한다며 강조하는 분위기고, 조국혁신당은 지민 비조의 순서를 바꿔서 비조 지민을 주장하는 등 미묘한 신경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당원과 지지하시는 분들은 더불어민주연합을 지지해 주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역구도 그리고 비례도 민주당이 최대한 의석을 확보해서 저는 단독 과반을 민주당이 확보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독 과반이 무너지는 것이 오히려 이 선거의 진짜 승패를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비례대표도 더불어민주연합을 선택해야 한다며 단독 과반에 힘을 싣는 민주당. 반면 이제는 비조지민이라면서 비례대표는 반드시 조국혁신당을 찍어달라는 조국혁신당. 하객진 전략으로 대동단결한 모습이지만 따로 또 가치의 전략에서 입장차가 드러나는 분위기네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사실상 일어나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정치 현장에서 한 걸음 떨어져 보다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시선으로 정치권의 쟁점을 들여다봅니다. 여의도 정치외전,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조용했던 국민의힘 공천이 막바지의 복병을 만났습니다. 성동을 결선에서 탈락한 하태경 의원이 원 데이터 공개를 이제 요구한 건데요. 그 하태경 의원은 하루 이틀 만에 다시 조사를 했는데 자신은 4%포인트 올랐고 이해훈 전 의원은 20%포인트나 올랐다. 이건 수학적으로 매우 믿기 어려운 결과다. 전문가들도 이러한 데이터 결과는 거의 나오기 어렵다. 이렇게 이제 전했다는 입장이고, 이해훈 전 의원은 사회과학적으로 당연한 결과이고, 탈락했던 이영우 후보 표가 자신에게 몰표로 간 결과이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 시스템 공천에 대한 논란이 다시 또 이제 도마 위로 올라왔는데요. 하태경 의원이 결과에 승복을 할지 두 분 생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정호김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글쎄 어쨌든 결과는 이렇게 나왔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상황에서 원데이터를 디테일하게 보여준 사례는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번에 그 결선 투표의 경우에 일반 여론이 80%고 당심이 20%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리고 이영 후보가 예비 후보가 이해훈 후보에 대해서 지지 표명을 한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네. 이제 상식적으로 이영 후보를 찍은 사람이 아무래도 그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인 만큼 이해훈 후보를 찍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이 사회과학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것인데, 네. 이 통계라든지 여론조사라든지 데이터 논리로 볼 때 네. 그렇다 하더라도 그 표가 몰표로 한 사람한테 거의 몰표에 가까운, 그러다 보니까 이의 제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문제가 빨리 수습이 되는 것이 이해훈 후보가 앞으로 선거운동을 하는데 바람직하지 않을까. 얘기를 들어보면 그 지역구가 이미 나눠져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좀 분열이 돼 있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얼른 수습을 해서 지역의 당원들을 좀 하나로 모으고 규합해서 지금 야당의 그 현직 의원을 상대하기에도 그 지역이 격전지이거든요. 네. 지금 그래서 조속하게 정리되기를 바라야 될 것 같아요. 네, 이해훈 전 의원은 대통령을 이제 공격을 잘하는 하태경 의원에게 표가 가기는 어렵다. 뭐 또 이런 입장도 밝혔는데, 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지역의 이제 그 여론조사는 당원 20% 또 일반 또 80%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몰표가 더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저도 좀 이 사건 보고 믿겨지지 않는 일인데요. 네. 왜냐하면 1차 경선에서 하태경 후보가 46% 가까이를 받았고 그리고 이혜은 후보가 한 20% 중후반 정도를 받았거든요. 네. 그런데 결선 투표 가가지고 하태경 후보는 한 3% 정도밖에 안 오르고 여기만 한 20몇 프로 오른다는 거는 네. 사회과학적으로 거의 가능하지 않은 일로 봐야 되는 거죠. 거꾸로 이혜은 의원의 말을 돌려드리면 그리고 하태경 의원은 이제 소신 발언을 했던 대표적인 분인데 네. 우리 민주당으로 치면 약간 박용진 의원의 역할을 국민의힘에서 했던 거기 때문에 국민들은 대체로 뭔가 소신 발언하는 사람의 우호적인 정서를 갖고 있거든요. 물론 비록 비주류이긴 하지만 네. 그렇게 봤을 때 그리고 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의 여러 가지 공천 갈등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투명하게 모든 걸 다 공개하겠다고 발언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제3자가 봤을 때도 국민의힘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봤을 때도 야 이건 좀 그럴 리가 없는데 저렇게 나올 리가 없는데 같은 사안이기 때문에 하태경 의원이 요구한 게 충분히 정당하다고 생각되고 그렇기 때문에 비대위원장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동안 그 어떤 해놓은 말도 있기 때문에 네. 충분하게 뭐 로데이터에 가까운 그런 거를 보여주는 게 본인이 말했던 거에도 부합하고 어떤 상식적인 의구심에도 부합하기 때문에 조속하게 그런 게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로 데이터를 이제 원 데이터를 이제 보여주는 경우가 이제 극히 뭐 여태 뭐 쉽게 없는 것으로 알고 네.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총선이 30일도 안 남았고 네. 이거 자체가 자꾸 논란이 되는 것이 당 전체 분위기에도 좋지 않은 만큼 그 하태경 의원이 사실은 물리학도였어요. 네. 그래서 이러한 그 뭐 데이터라든지 이런 거에 굉장히 그 나름대로 천착돼 있는 사람이에요. 상대적으로 다른 네. 정치인들에 비해서. 그래서 빨리 본인에게 그걸 보여주고 납득할 수 있는 정도로 설득해야 될 일은 바로 여론조사를 한 당의 몫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불복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런 아니죠. 이야기도 경선을 했기 때문에 네. 법으로 그 금지돼 지역에 있습니다. 출마하기는 무소속으로도 어렵습니다. 나오기는 네. 그리고 나올 수는 없다. 하태경 의원이 소신 발언을 했지만 국민의힘은 전체적으로 반윤 정서가 이렇게 깔려 있는 그런 정당이 아니에요. 이미 그런 인식을 가진 사람은 탈당해가지고 개혁신당으로 가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공천이 이제 비교적 조용했던 여당에 또 이제 악재까지 쌓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크게 두 가지가 최근에 이제 일어났습니다. 고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었던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호주 대사로 이제 임명이 된 점, 그리고 5.18 폄훼 발언을 한 도태우 변호사의 이제 공천 재심이 있었는데 이제 공천이 유지된 점, 바로 이제 이러한 점들을 포함해서 가는 곳마다 이제 구름 인파를 몰고 왔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더 이상 모멘텀, 이게 동력이 없는 거 아니냐. 최근에 이제 지지율도 국민의힘 지지율도 더 이상 좀 정체 현상도 그래서 나오는 것 아니냐. 한동훈 효과의 이제 한계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장했을 때 약간 이제 국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보다 낮았다는 거예요. 네. 역대 대통령 임기 초반에 그런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뭔가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보기에 좀 뭔가 좀 부족한데라는 생각이 좀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초기에는 보수가 결집했다고 볼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유난 갈등이라고 있었던 게 1월 20일, 22, 23일 이때쯤이었는데요. 유난 갈등 이후에 사람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름 소신이 있네? 하면서 그때부터 중도가 결집했다고 봐야 되고 네. 그리고 민주당이 이제 공천 갈등이 본격화된 게 2월 중하순으로 볼 수 있는데 그때는 일종의 이제 민주당 지지율이 좀 떨어졌다는 측면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3단계였는데 최근에 조국혁신당이 등장하면서 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그러면서 뭔가 이제 민주당 지지율 하락을 방지해 준 효과가 있었는데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이 최근 한 3개월 정도를 보면 12월 말부터 지금까지 보면 많이 뒤지고 있다가 좀 올라왔는데 민주당이 뒤지고 있다가 다시 민주당이 제자리로 돌아온. 네. 그래서 약간 지금으로서 보면 약간 이제 비슷비슷한 모양새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 유난 갈등이 좀 속된 말로 약발이 좀 떨어졌다 그럴까요? 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계속 이재명 대표 비판과 뭐 운동권 심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재명 대표의 비판적이고 운동권 심판하고 싶은 사람은 이미 국민의힘을 다 지지하고 있어요. 계속 같은 얘기 또 하고 같은 얘기 또 하는 셈인 건데 네. 그런 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중도 확장 그런 스탠스가 좀 필요한데 그런 게 전혀 없고 만약에 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쪽 사람이라면 네. 지금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가지고 그게 이제 크게 논란이 됐는데 일종의 유난 갈등 2라 그럴까요? 저 같으면 임명 철회하라라고 당당하게 대통령한테 요구하고
거의 약간 기싸움 같은 걸 하든 아니면 뭐 그 거의 뭐 완전히 자리를 걸고 싸우든 그렇게 해서 그걸 관철시켜내면 오히려 국민들이 보기에 이 사람 나름 소신 발언도 하고 어떤 대참면이 있네라고 할 텐데 오히려 그거를 왜 안 하고 있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실은. 네네. 이게 어떻게 보면 호재일 수 있는 건데. 최근에 뭐 그 한동훈 한계론에 대한 기저에는 대통령실에 좀 소신 있는 한동훈 이제 비대위원장의 생각이나 그런 발언들이 안 보이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이야기도 깔려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최근에 불거진 이 두 가지 사안이 이번 총선에 좀 어느 정도 여파가 있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아마 돌출 변수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지금 돌출 변수가 되고 있어요. 특히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을 했는데 그게 지금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박정훈 대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그리고 본인이 굉장히 지금 정신적으로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얘기까지 지금 보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피의자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래서 고발이 된 전직 장관이 대사가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한 충격을 받고 있고요. 거기다가 출국 금지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 확인됐는데 그 사실이 확인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출국이 해제가 됐는데 또 오늘자 보도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사실 공수처에서는 출금을 해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올렸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다 보면 이런 것이 굉장히 중도층을 자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그런 식의 하필이면 총선 와중에 왜 그런 정책 결정을 했는지 저도 개인적으로 좀 의아한데요.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한동훈이 나타나면 구름대처럼 몰렸던 것이 바로 기대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이념 성향을 보면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도 보수가 조금 많든지 상당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동훈 위원장의 동료 시민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보수가 굳건한 그 뿌리 속에서 좀 이렇게 뭔가 정의롭고 사회를 선도하는 역할을 해주길 바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최 소장 말씀하신 대로 이 이종섭 대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법무부 장관을 했고 최고의 율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법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고 더군다나 최상병은 바로 우리나라 20세대의 대표적인 그런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그럼 젊은 유권자들이 다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맞고요. 또 지금 도태우 후보와 관련해 가지고도 조금 매끄럽지 못한 조처가 당내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의대 증원 문제로 시끄러운데 한동훈 위원장이 그것과 관련해서 당의 입장은 무엇이다라고 선명하게 내놓지 않고 있다 보니까 좀 아쉬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발표될 민주당 경선 결과가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20명의 경선 결과 발표가 딱 일주일 전 오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해철 의원의 생환 여부가 관심사입니다. 이 지역이 이제 안산갑인데 현재 비명 의원들이 이제 거의 전멸이다. 비명 행사가 비명 괴멸로 마무리됐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게 민주당 현재 공천을 둘러싼 분위기를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지지율이 이제 조금씩 오르고 있는 그런 그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세가 이제 결집하는 거 아니냐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뭐 공천 파동으로 이어지는 탈당 인사들의 출마 이게 이제 민주당의 표 분산으로 이어져서 악재로 이제 작용할 것인지 아니면 하락세가 멈추고 다시 반등의 남은 기간 동안으로 이어질 것인지 어떻게 보세요? 지금은 두 가지 가능성이 좀 다 열려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천 파동이 민주당이 2월 중하순에 좀 집중적으로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부분적으로 3월 초 정도까지 이어졌는데 그래서 지지율이 쭉 빠지다가 조국 혁신당이 등장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공천 갈등 등등의 비판적인 민주당 지지자들이 조국 혁신당을 찍기 위해서 그러니까 찍을 정당이 생긴 거죠. 비례대표긴 하지만 근데 상대적으로 민주당은 소극적인 지지였다 그럴까요? 그래서 투표장에 유인을 만들어준 측면이 있고 투표장에 어차피 가면 비례대표 찍으러 갔다가 이왕이면 이제 지역구를 민주당 찍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게 민주당의 지지율을 추락하던 게 더하게 된 효과가 좀 내고 있는 것 같고요. 각 지역구 후보에서.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도 최근의 동향을 보면 아마 안 될 확률이 좀 더 높아 보이는데 그동안 좀 최근의 흐름을 쭉 보면은
그런데 이제 지지율에는 좀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런 실망감까지 포함해서. 네. 그래서 지금 그리고 다만 개혁신당에서 출마하는 사람이 대략 현재 한 50여 명 가까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수도권에 좀 더 많이 있다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새로운 미래는 아직까지 이제 얼마나 되는지 좀 파악이 안 됐는데 오늘 홍영표 의원이 부평 출마하신 것처럼 네. 이런 분들이 출마하는 분들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뿌리가 민주당 지지자이거나 심지어 개혁신당도 2030 세대를 좀 더 대변하는 측면이 있는데 2030 세대는 민주당 지지층은 아니지만 약간 반윤 성향을 갖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비판적인 유권자층이어가지고 네. 상대적으로는 민주당이 좀 약간 민주당 표가 좀 더 많이 빠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국민의힘과 상대적으로만 비교한다고 치면. 네. 알겠습니다. 최근 그 민주당의 그 여론조사가 지지율 하락세가 좀 멈춘 듯이 보이는 건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겪었던 공천 파동과 관련한 그런 그 민심이 이미 여론조사에 다 반영이 된 걸까요? 아니요. 사실은 쭉 내려가다가 네. 국민의힘의 공천을 보니까 뭔가 조용해서 안정적이긴 한 것 같은데 감동이 없다라는 문제 제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쌍특검이 부결이 된 다음에 뭔가 이렇게 물갈이를 한다 그러면서 왠지 이렇게 그 친윤에 속하는 사람들이 막 그 자리에 이렇게 꽂힌다라는 인상을 준 것도 사실이에요. 네. 거기에 맞물려서 조국 그 대표의 혁신당이 상당히 지금 기세 등등하게 부각되는 이런 시점이 맞물리는 데다가 조금 전에 왜 그 정부에서 의대 증원과 관련한 논란, 그다음에 이종섭 대사 문제 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막 맞물리면서 앞으로도 이 4년 전하고 다른 거는 앞으로도 이번 선거는 어느 당이 이길 것이다라고 선거 직전까지 말하기가 매우 조심스러운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그렇기 네네. 때문에 지금 그 민주당이 아무래도 이게 그 선거라는 게 지금 중간평가와 같은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심판론이 굉장히 먹힐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뭔가 드라마틱하게 그 국민들을 위해서 그 어떤 여론과 민심을 소구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라든지 아니면은 정치적인 아젠다를 내놔야 될 시점이라고 보여져요. 네, 오늘 그 조국 혁신당 이야기가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이제 선전을 기대 이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마포와 계양을 같은 곳에서는 민주당의 위성정당, 그 민주연합까지 지지율이 더 높게 조사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민 비조가 아니라 비조 지민이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면서 자신감까지 비치고 있는 조국 혁신당인데요. 이게 이번 이제 30일도 채 안 남았는데 어디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을지 이 상승세가 총선 그대로 반영까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어떻게 보세요? 조국 혁신당 지지율이 왜 올라가는지부터 이제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주당의 기본 지지층이 세 종류인데 네.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친문, 친명, 호남이 기본 지지층이고 이게 30% 초중반 정도를 형성한다고 봐야 돼요. 여기에 2030 여성이 달라붙고 50대 화이트 칼라가 달라붙으면 그게 대선 지지율이었고 거기에 2030 남성까지 달라붙으면 지난 촛불연합이었다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공천 갈등을 통해서 친문 진영 일부와 호남 진영 일부가 이탈했었던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어떤 리더십이나 공천 갈등 등등에 실망해서 지지율이 빠졌는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등장하면서 다시 이제 찍을 정당이 생긴 거죠. 이게 이제 하나의 원인이고 다르게 말하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약간 실망했던 사람들이 조국 리더, 그러니까 새로운 리더, 이재명 리더로서의 이재명 대표와 새로운 어떤 리더로서의 조국 이게 이제 약간 리더 교체라 그럴까요? 네. 그게 한 가지 원인이고 두 번째 원인도 좀 재밌는데 민주당은 연합 비례정당 형식을 하면서 더불어민주연합에서는 1번은 약간 진보개혁 시민단체, 2번은 진보당, 3번은 새진보연합, 4번만 민주당. 다시 5번, 6번, 7번은 앞에 그런 단체를 주고 8번은 다시 민주당. 그래서 4번, 8번, 12번만 민주당이에요. 그러면 민주당을 12표 찍었다고 치면 3명만 민주당이 되고 나머지 9명은 민주당이 아닌 사람들이 돼요. 네. 그래서 그 사실이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그런데 반면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지지자들은 조국혁신당도 우리 당으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우리 편이다 쉽게 말해서. 네. 저기도 당은 다르지만 우리 편이다. 그런데 더불어민주연합에 있는 뭐 진보개혁 시민단체, 진보당, 새진보연합은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네. 약간 이질적인 정치 세력을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는
12표 찍어봤자 3명만 민주당 당선되는데 여기는 12표 찍으면 12표 모두 조국혁신당 후보자랑 연결되거든요. 네. 다시 말해서 가성비가 4배 더 높다. 조국혁신당이. 네. 그래서 요 가성비 문제. 이쪽을 찍어봤자 민주당은 한두 명, 1명, 2명, 3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소식이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지율 역전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는 더 물론 이제 뭐 민주당 그래도 결국 약간 리더십 대결이 있는 거죠.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신뢰와 조국 대표에 대한 리더십의 신뢰. 그거랑 이 가성비 문제 두 가지가 합쳐서 이동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역전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국혁신당의 상승세를 아주 상세히 분석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조국 대표의 국회 입성 1호 공약이 한동훈 특검법 발의인데 바로 이 한동훈 특검법의 여러 가지 이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 사건 규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조국 그 대표 자신에게 오는 또 하나의 이제 뭐 반대로 이제 화살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대표의 검찰 독재론에 또 한동훈 위원장이 어떻게 대응할지 포함해서 같이 좀 들어볼까요? 아니 자기 자신이 법으로 명예회복이 안 돼서 다른 방법, 비법적인 방법으로 명예회복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지금 바로 한동훈 특검을 발의하겠다라는 그 선언 자체가 본인이 어떤 애국심으로 지금 이 나라의 위기에서 자신이 뭐 돌 하나라도 올려놓겠다라는 심정이라기보다는 본인이 겪은 개인적인 사감, 응어리, 앙심, 이런 것까지 포함해가지고선 대한민국에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더군다나 한동훈 위원장의 그 딸 입시 문제와 관련해 갖고 수사가 돼가지고 지금 무혐의로 끝났습니다. 네. 근데 그 무혐의로 끝난 것 중에 지금 그 논문 대필이라는 거는 소위 민주당에서 대필했다고 의심받는 그 사람이 아예 나타나지를 않아 갖고 네. 뭔가 수사 자체가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무슨 앱을 만들었다 그러는데 그거 자체도 지금 그 실제로 물증을 뭐 찾아낸다라든지 조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저런 특검을 만들게 되면 조국 대표가 법무장관 그리고 과거의 교수 시절에 자기 자식의 입시를 위해서 많은 대한민국의 부모들이 상당히 과해요. 자식 사랑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를 학교 보내겠다고 그 총장 직인을 그 위조를 한다든지 문서를 위조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을 해서 내로남불이라는 용어가 영어 사전에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역풍이 불 것이다라는 그러한 예측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이 조국 혁신당이 이렇게 올라가는 데는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자식 문제로 지금 벌을 이미 받고 있다라든지 네. 또는 동정심이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나라 유권자들이 그 뭐라 그럴까 뭘 이렇게 오랫동안 기억하지 않고 자꾸 새로운 걸 추구하는 와중에 민주당의 그런 어떤 공천에 실망한 민주당 지지자들이 지금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애정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다가 지금 그 어떤 공약을 내놓는 거 보면은 굉장히 단순하고 선명하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가 완전히 진영으로 갈라져 있는데 진영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그러한 공약이 아니라 한쪽 진영, 이념의 왼쪽에 있는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한동훈 특검이라든지 대통령 탄핵이라든지 막 이렇게 막 던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굉장히 관심과 지지도가 높아지는데 과연 저 두 자릿수의 지지도를 계속 유지할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저 조국 혁신당의 이 올라가는 이 속도에 대해서 가장 경계하는 당과 인물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거든요. 네, 조국혁신당의 1호 공약 한동훈 특검법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지막으로 좀 짧게 들어볼까요? 이게 그 이재명 대표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열심히 비판하는데 말씀하신 거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정치적 효과는 만땅으로 봐야 되는 거죠. 민주당의 지지자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비판적인 어떤 여권 지도자라 그러면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씨, 이 세 분, 김건희 여사의 세 분이라고 보고 네. 민주당의 가장 대표적인 지도자는 문재인, 조국, 이재명 세 분이어가지고 국민의힘 쪽에서도 계속 요 세 분을 비판하는 거고 민주당 역시 하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의 어떤 좀 적극적 지지층을 규합하기에는 효과 만땅으로 봐야 되는 거죠. 네,
서로 이제 재소환하면서 이제 각인 효과를 극대화하는 네. 그런 상황이다라는 네. 말씀 알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정치회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우김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